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S&P 500 지수의 변화입니다.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예전하고는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요. 그 소위 텐타이탄이라고 불리는 10개 대형 기술 기업들, 이 기업들의 영향력이 정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이 상위 10개 기업이 S&P 500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와, 이게 무려 39%에 육박했어요. 39%요? 와.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S&P 500 하면 분상 투자의 대명사 이렇게 여겨왔는데 이제 그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죠. 그렇죠. 저도 S&P 500 ETF 하면 알아서 분산 투자가 잘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소수의 거대 기술주, 특히 AI 관련 성장주, 여기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의도치 않은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 의미는 또 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지 여기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실제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얻는 것이 오늘 목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왜 이 텐타이탄이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보죠. 기존에 빅테크 강자들이 있잖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업들에 더해서 최근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확 떠오르면서 판도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S&P 500 지수 상승을 이끈 동력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 AI 혁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AI 연산을 위한 가속기, 그러니까 칩이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또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텐타이찬 기업들은 바로 이 AI 가치 사슬의 핵심 플레이어들인 거죠. 반도체 설계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킹,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그리고 최종 AI 응용 서비스까지 거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브로드컴이랑 오라클, 이 두 기업의 역할이 눈에 띄게 커진 이유가 뭘까요? 각자 어떤 강점을 보여줬길래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가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맞춤형 AI 칩을 설계하는 능력, 이것도 뛰어난데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주고받게 하는 고대형 네트워킹 기술이 있거든요. 이게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니까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은 거죠. 기술력 기반의 현금 흐름이군요. 네, 그리고 오라클은 클라우드 인프라, 특히 OCI라고 하죠. 오래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이쪽 성장이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업들이 AI 모델 개발하고 운용하려면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이 AI 워크로드 수요를 오라클이 성공적으로 흡수한 거예요. 게다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대규모 계약 소식도 계속 들려오면서 미래 성장 기대감을 확 높였고요. 결국 이 두 기업의 가세가 텐타이탄의 영향력을 더욱 키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럼 S&P 500 지수를 만드는 방식 자체도 이런 집중화를 좀 부추긴 면이 있겠네요. 시가총액 큰 기업일수록 지수 비중이 커지니까 이 상위 기업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지수 전체가 특정 분야, 그러니까 대형 성장주나 AI 관련주에 더 크게 좌우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500개 기업이 투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수 대형 기술주의 성과가 지수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가 심화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S&P 500 지수 자체의 어떤 투자 성격이나 위험 특성을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성격 자체가 변한다.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질 때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던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같은 이런 경기 방어 섹터의 영향력은 줄어들고요. 대신 기술주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랑 점점 비슷해지는 그런 경향마저 보입니다. 이렇게 소수 종목에 시장에 집중되는 현상,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위험 요인이 좀 커졌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우려는 변동성 확대입니다.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단 몇 개라도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규제 강화 같은 악재가 딱 터지면요. 지수 전체가 과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즉, 하방 위험이 커진 거죠.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하방 위험이요? 한대로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또 현재 AI 산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HBM, 고대역폭 메모리나 아니면 코어OS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 이런 부족 문제가 순조롭게 잘 해결된다면 지수는 또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든 어뢰든 극단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이걸 소위 꼬리 위험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잘 안 일어나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상승이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위험 가능성이 양쪽으로 모두 커진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P 500 ETF 하다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그냥 안심해도 돼. 약간 이런 믿음이 강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포트폴리오가 특정 기술주에 너무 쏠려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니까요. 그 점이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S&P 500 ETF를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추가로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펀드나 아니면 특정 테마, AI나 반도체 ETF를 같이 가지고 있다면요. 실제로는 동일한 상위 종목들에 대한 중복 투자가 발생해서 포트폴리오의 집중 위험이 생각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중복 투자 위험이요? 네.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60% 부분이 이렇게 소수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다면 나머지 채권 40%가 예전만큼 위험 분산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S&P 500은 과거처럼 무조건 안전하고 균형 잡힌 핵심, 코어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몇 가지의 핵심적인 대응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포트폴리오, 코어 포트폴리오 자체를 재검토하는 겁니다. 기존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 S&P 500 ETF 비중을 일부 줄이는 대신에요. 500개 기업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동일 가중 방식 이퀄 웨이트 ETF나 아니면 특정 섹터 쏠림 현상을 완화한 섹터 중립형 펀드, 이런 것들을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동일 가중이나 섹터 중립형이요? 네. 혹은 S&P 500 비중은 유지하되 포트폴리오의 주변부, 세텔라이트라고 하죠. 여기에 다른 종류의 자산을 추가해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형주, 미국 외 산진국이나 신흥국 주식, 그리고 현재 시장 주도주와 성격이 좀 다른 가치주나 배당주, 이런 것들을 편입해서 전체적인 스타일 노출을 분산시키는 거죠. 아, 그리고 보유 펀드들 간에 AI나 반도체 같은 특정 테마가 너무 과도하게 중첩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핵심 포트폴리오를 다시 설계하는 것 외에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들 비중이 시장 변화에 따라 계속 달라질 텐데 이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잘 나가는 종목 비중만 계속 커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전략인데요. 바로 규칙 기반의 리밸런싱, 룰 베이스드 리밸런싱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중이 커진 상위 종목들을 주기적으로 좀 팔고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진 자산을 사서 원래 목표했던 자산 배분 비율로 되돌리는 작업, 이게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리밸런싱 할지 미리 명확한 규칙을 정해두는 겁니다. 규칙을 미리 정한다. 네. 예를 들어서 매 분기 말에 한다. 특정 자산 비중이 목표치에서 플러스 5% 이상 벗어나면 한다. 또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 후에 펀더멘털 변화를 고려해서 한다와 같이 좀 구체적인 실행 규칙을 문서화해 두면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이나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밸런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거래 비용, 이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혹시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크게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어 전략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험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요. 네, 세 번째는 위험 노출 관리 및 해지 전략입니다. 시장 전체의 하락 위험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파생 상품인 옵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가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는 풋옵션을 매수해서 하락장의 손실을 일부 만회하는 방식이죠. 풋옵션 매수. 다만 옵션 거래는 좀 복잡하고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스타일 전환 위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성장주가 시장을 이끌다가 어느 순간 가치주나 배당주 같은 다른 스타일이 부상할 가능성, 여기에 대비하는 거죠.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현재 기술 성장주와 움직임이 다른, 즉 상관관계가 낮은 투자 스타일, 예를 들면 저평가된 가치주나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주, 아니면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고품질주, 퀄리티 같은 특정 팩터에 집중하는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스타일 분산을 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원자재, 금과 같은 실물 자산 관련 투자를 일부 포함하는 것도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주식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다른 큰 축인 채권 쪽에서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군요. 주식 쪽 성격이 변했으니까 채권의 역할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채권 포트폴리오의 역할 재정의 및 조정입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성장주 중심으로 기울었다면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만기, 즉 듀레이션이나 신용 위험 수준을 조절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에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 국채의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 주식시장이 좀 불안정해질 때 채권 가격 상승을 통해서 손실을 일부 방어하는 그런 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리 하락기엔 장기 국채군요. 네. 하지만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부도 위험이나 가격 하락 위험, 즉 신용 스프레드 확대 위험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내에서도 신용 등급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원금과 이자가 같이 오르는 물가 연동 채권, 팁스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모두가 지금 텐타이탄에 주목하고 있지만 혹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그 외의 영역에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할 기회는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바로 액티브 운용 및 알파 추구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온통 소수 대형 기술주에 쏠려 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거나 저평가된 다른 영역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한다면 시장 평균 수익률, 베타를 넘어서는 초과 수익, 즉 알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알파 추구요? 네, 예를 들어서 텐타이탄엔에 속하지 않지만 펀더멘털이 우량한 중대형 가치주 혹은 특정 산업, 산업재나 헬스케어 같은 아니면 내수 소비 회복 같은 테마에 속한 기업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시장 전체의 움직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발굴해서 편입하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 대비 수익률, 즉 샤프 비율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티브 운용은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투자와는 달리 종목 선정이나 매매 타이밍 판단 실패 시에 시장 수익률보다 뒤처질 위험, 즉 트래킹 에러를 감수해야 하므로 철저한 분석과 위험 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은 계속 변하니까 꾸준히 상황을 지켜보고 관리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 어떤 지표나 뉴스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제는 정말 텐타이탄 기업들의 개별적인 움직임이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분기별 실적 발표 내용, 특히 향후 실적 전망치인 가이던스를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또한 실제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이익률, 마진 변화 추이, 그리고 미래 매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주 잔고 현황, 또 AI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투자 규모, 캐펙스 동향 등도 면밀히 살펴야 할 지표들입니다. 가이던스, 마진, 수주, 케이펙스. 네. 그리고 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HBM이나 코어S 패키징,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 같은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얼마나 해소되고 있는지도 꾸준히 추적해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이들 주요 종목의 거래량 변화나 옵션 시장 투자자들의 포지션 변화 같은 걸 통해서 단기적인 시장 심리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도 있고요. 정말 챙겨야 할 저거보가 낭무해요. 듣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바로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실천 체크리스트를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내 포트폴리오의 10타이탄 집중도 확인하기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펀드, ETF 포함해서요. 상세 구성 내역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10타이탄 10개 종목 각각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지, 그래서 총 투자 금액 대비 이 10개 종목의 실제 합산 비중이 몇 %인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높아서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내 포트폴리오 까보기. 네. 둘째는 나만의 투자 스타일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당신의 장기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이상적인 포트폴리오의 스타일 배분, 예를 들어 성장주 50%, 가치주 30%, 해외 주식 20% 이런 식으로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현재 포트폴리오가 이 목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보는 겁니다. 목표 설정과 비교. 셋째는 리밸런싱 규칙 구체화하고 적어두기입니다. 언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즉 리밸런싱을 실행할 것인지 명확한 규칙을 정해서 기록해두세요. 예를 들면 매년 내 생일 기준으로 한다. 특정 자산 비중이 목표치를 5% 이상 벗어나면 즉시한다. 분기별 경제지표 발표 후에 검토한다. 와 같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하군요. 네. 넷째는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비하기입니다. 텐타이탄 기업들의 실적 발표일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주요 이벤트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시고요. 시장이 급변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현금이나 단기 예금성 자산을 예비자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자금 확보? 다섯째, 나의 투자 원칙 명원화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 수준, 그리고 최악의 경우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 손실 범위, 마이너스 몇 % 이런 식으로요. 이걸 명확하게 설정하고 기록해두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급등락할 때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S&P 500이라는 어쩌면 가장 익숙하고 기본적인 투자 대상조차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성격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투자 방식에도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네요. 단순히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좀 더 능동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이 텐타이탄의 시대는 투자자들에게 집중화된 시장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의 중심축, 코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주변부 자산과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텐타이탄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이 계속되는 한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소수 기업의 등락이 전체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구조적 특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균형과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결정의 바탕에는 미리 세워둔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그것을 지키는 규율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잠시 멈춤. 오늘 분석이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또 당신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AI 혁신의 다음 물결 혹은 미래 시장을 주도할 강력한 성장 동력이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텐타이탄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산업 분야나 신생 기업에서 나타난다면 현재의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그런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의 집중 투자가 오히려 미래에 더 큰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함정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